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너 같은 건 없는 게 낫다.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다리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미안해.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평생 곁에 두고 싶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곧 무너질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소정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 일을 그냥 약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그걸 의사 선생님들께 소개하고 그 약으로 환자분들이 나아지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병원 복도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서 어깨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제 힘으로 벌어서 사는 게 좋았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신약 설명회 때문에 대학병원에 갔었어요. 하얀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와 환자분들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새로 나온 당뇨병 치료제를 소개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들이 여럿 앉아 계셨는데 다들 바쁘신지 시계를 자주 보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약은 기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없이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데 한 선생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는 얼마나 확보됐나요? 저는 준비한 대로 답변했지만 그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 앉아 계시던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관심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도 될까요? 그분이 바로 강도연 선생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쓰신 모습이 차분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바쁘다는 듯 자리를 뜨는 동안 도연 선생님은 끝까지 남아서 제 설명을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메모까지 하시면서요. 환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약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뒤로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약 이야기였습니다. 도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주셨고 저는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도연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만 울컥했습니다.
그날 시장조사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팀장님한테 혼났거든요. 도연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위로하지도 않으셨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힘들 때는 쉬어가도 됩니다. 항상 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쉬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더 열심히 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지쳐 있다는 걸 알아봐 주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 후에 산책을 했습니다. 도연 선생님은 환자분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회사 일 이야기를 했어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병원 뒤편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져서 발밑에 쌓였어요. 도연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시더니 저를 봤습니다. 소정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려는데 도연 선생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소정 씨가 좋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어요. 당당하게 자기 일을 설명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평생 곁에 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연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 선생님이 부모님께 저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고는 주말에 집에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도연 선생님 집안이 좀 유복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님이시고 어머니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집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도연 선생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넓었고 가구들이 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수입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소파에는 중년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도연 선생님 어머니, 박혜련 어머님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은 웃으시며 인사하셨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입고 온 옷, 신발, 가방까지 다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세트였는데 제 한 달 월급의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선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옆에 놓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등이 뻣뻣했어요. 긴장돼서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소정 씨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 파는 거네요. 어머님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약 파는 거라는 말에 제 일이 깎아내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의 신약을 소개하고 의사 선생님들께 정보를 드리는 일입니다. 힘들겠네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려면 발 아프고 피곤하고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찻잔을 드셨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품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저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동정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확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따로 삽니다. 아버지랑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술이 얇아졌어요.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도 다 혼자 벌어서 쓰고 집도 혼자 구하고 힘들겠네요. 그 말 속에는 동정이 아니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사는 가난한 처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사니까 자유롭고 좋아요. 그래요. 자유롭긴 하겠죠.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잔을 들 때 손이 떨렸어요. 엄마, 소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도연아, 엄마가 지금 소정 씨랑 이야기하는 중이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왜 제가 없는 집 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소정 씨, 도연이가 우리 집 외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이고 저희가 그동안 이 아이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고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만한 집안에서 와야 균형이 맞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준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도연 씨의 수준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약 파는 사람이고 부모 도움도 못 받는 가난한 처지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도연아, 배웅은 안 해도 돼. 소정 씨가 혼자 잘 가겠지. 어머님은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손만 흔드셨습니다. 도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 말씀을 어길 수는 없으셨나 봐요. 저는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길을 걷는데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안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소정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설득할게요. 우리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럴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손잡고 걷는 연인들도 있었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착하고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어요. 저를 없는 집 딸, 약 파는 사람으로만 보셨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현실 앞에서 사랑은 얼마나 약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도연 씨를 좋아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머님도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고 회사 들어가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다 제 힘으로 이뤄낸 거예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야 한다는 말도요. 저는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게, 제 일이, 제가 가진 게 부족한 걸까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두운 방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미소, 저를 아껴주던 눈빛이요. 저는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요. 그래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약 팔러 다니는 애를 며느리로 삼으라고요? 집안 망신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어머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낸 날 밤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 씨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소정 씨, 미안해요. 어머니가 심하게 반대하세요. 제가 계속 설득해 볼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도연 씨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신다니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도연 씨는 매일 어머님과 싸웠대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 뒤에 어머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처음 들은 어머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결혼은 허락하지만 며느리 교육은 내가 제대로 시킬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연 씨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제 가슴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고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식 당일 깨져버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예뻐 보였어요. 오늘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눈빛에 따뜻함이라곤 없었습니다. 드레스는 괜찮네요. 그나마 볼만하게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인사했지만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다고 들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좀 창피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창피하다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신부니까 웃고 있어야 해요. 손님들 앞에서 찡그리면 안 되고, 없는 집 자식은 특히 더 싹싹하고 밝아야 사람들이 봐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 팔을 톡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라는 말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이상해 보였어요. 행복해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최대한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례사가 있었고 성혼 선언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로 연장에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반대로 신부 측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신부 참 예쁘네요. 복 받았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복은 무슨요?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도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그 말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친구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신부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집안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혼자 살아온 애예요. 게다가 하는 일도 약 파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들리라고 일부러 크게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좀 힘들겠네요. 의사 아들한테는 그래도 그만한 집안 딸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말렸는데. 근데 도연이가 사랑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바람에요. 뭐, 이미 결혼했으니 잘 길들여야죠. 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들인다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저는 사람이지 동물이 아닌데 길들인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저는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눈을 닦았는데 화장이 번졌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신랑 측 친척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어머, 신부님 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근데 신부 측 하객이 좀 적네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제 시댁이 있으니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분은 친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댁을 의지하라니요.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도연 씨는 저를 위해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어머님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소정이 일어났니? 도연이 아침은 뭐 해줄 거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은 끓여야지. 우리 도연이는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리고 반찬도 최소 4가지는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또 전화했어? 신경 쓰지 마. 그냥 걱정하시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어머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소는 했니? 네, 어제 했어요.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선반을 문지르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 나왔어요. 이게 청소를 한 거야? 며느리가 집을 이렇게 관리하면 어떡해?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은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반찬이 이것밖에 없니? 도연이가 뭘 먹고 살아?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똑바로 해. 일하면서 준비하려니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 시집 와서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연 씨가 나서려고 하셨지만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이건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날 어머님은 2시간 동안 계시면서 집안이라는 법을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소정아,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러시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오셔서 집을 점검하셨어요. 청소는 했는지, 밥은 잘 차리는지, 빨래는 잘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어요. 입맛도 없었습니다.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일하는 며느리가 임신까지 하면 더 혼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밤 도연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도연 씨가 놀라서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네, 검사했는데 2줄이 나왔어요. 도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더 저를 괴롭히실까요? 그날 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힘든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오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 하나가 제 아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두려웠거든요. 병원에서 나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다녀왔는데요. 임신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몇 주야? 6주쯤 됐대요. 그래. 그럼 성별은 언제 알 수 있대? 저는 당황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성별부터 물으시다니요. 그건 좀 더 있어야 알 수 있대요. 알았어. 아들이길 바래야겠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하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길 바란다니요. 만약 딸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2달 뒤 성별을 알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라니 작고 예쁜 딸이 생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연 씨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도연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요. 딸이래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딸이야? 아들 아니고? 네,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참, 우리 도연이가 장남인데 처세가 딸이라니.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생긴 건데. 그래도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이라니요.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 아기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뱃속 아기한테 미안했어요. 딸로 태어나서 환영받지 못하는 게요. 그 뒤로 어머님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던 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오셔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딸이면 조심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긴 하겠다. 아들이면 태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금방 돌아가셨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한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딸이어도 괜찮아. 엄마가 많이 사랑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도연 씨는 늦게 들어오셨지만 밥상은 차려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확인 전화를 하셨거든요. 임신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해야 했고 빨래도 개야 했습니다. 도연 씨는 병원 일이 바쁘다고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2시에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도연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몸도 무겁고요. 그래,
힘들면 좀 쉬어.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아팠습니다. 뻐근한 통증이 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도연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배가 좀 아파요. 진통 아니에요? 아직 다리 안 찼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아파요. 좀 쉬어봐요. 진통이면 규칙적으로 올 텐데.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버텼어요. 다행히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병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저는 실망했습니다. 요즘 도연 씨는 회식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도연 씨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언제 들어와요?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새벽 3시쯤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많이 늦었네요. 회식이 길어졌어요? 네, 좀 그랬어. 도연 씨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도연 씨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으셨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라니요. 어제 좋았다니요. 저는 노트북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대화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어제 호텔 좋았죠?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도연 씨는 회식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라니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대화 내용을 더 올려봤습니다. 사진도 보였습니다. 도연 씨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친밀하게 어깨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같은 병원 의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하고 회사 다니는 동안 도연 씨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퇴근한 도연 씨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정아, 뭐해?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여자는 누구고 호텔은 또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동료야. 오해하지 마. 오해요? 호텔 갔다는데 무슨 오해예요? 어제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회식 끝나고 동료들이랑 좀 더 있었어. 도연 씨가 변명했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동료들이랑요?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둘이서만 찍은 거잖아요. 소정아, 흥분하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딴 여자랑 있었던 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었어. 그럼 나한텐 왜 얘기 안 해? 나는 당신 아내잖아.
당신은 요즘 너무 예민해. 임신하면서 짜증도 많이 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도 불만이 많고 도연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민하다고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이유야?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뱃속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이런 가정에 데려오게 돼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트북 화면이 떠올랐어요. 도연 씨와 그 여자의 사진, 대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잘못 선택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 같은 건 없는 게 낫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저를 탓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밤새 울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너져 보였어요. 도연 씨는 소파에서 잤는지 방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 씨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아? 지금은 시간 없어. 병원 가야 해. 도연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도망치지 마. 어젯밤 일 얘기해야 한다고.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바빠.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다니요. 배가 당겼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안 받으면 더 혼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소정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도연이 아버지 친구분들 오시거든. 손님 대접 좀 해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 대접이요. 지금 제 상황에서요. 어머니, 저 오늘 좀 힘들어서요. 다음에는 안 될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임신했다고 맨날 핑계야?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지. 저녁 6시까지 와. 알았지? 어머님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요.
어머님이 아시면 도연 씨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도연 씨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어제 노트북에서 다른 여자랑 문자하는 거 봤어요. 호텔도 같이 갔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도연이가 바람을 피워?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카카오톡에 다 있었어요. 소정아, 너 지금 우리 도연이를 모함하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모함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너 같은 며느리 두니까 밖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겠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임신했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가 힘든 거야. 남편한테 잘해주면 바람 안 피워.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너 같은 건 없는 게 낫다. 짐 싸서 나가. 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짐 싸서 나가라니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바람을 피운 건 도연 씨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6시까지 시댁에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장을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아버님 친구분들이었는데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이소정입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왔네. 임신했다며? 몸 조심해야지. 한 분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소정아, 왔어? 빨리 음식 준비 좀 해.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준비돼 있었지만 상을 차려야 했어요. 접시를 꺼내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한 통증이었어요. 허리까지 당겼습니다. 저는 식탁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소정아, 뭐해? 빨리 안 가져와? 어머님이 불렀습니다. 저는 참고 음식을 들었어요.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수고하네. 임신했는데 힘들겠어.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아팠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저는 부엌에 돌아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어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빨간 피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열이었어요. 어머니, 저 피가 나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실에 있는 어머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으로 왔어요. 왜 그래? 손님들 계시는데 조용히 좀 해. 어머니, 피가 나와요. 배도 너무 아파요.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임신하면 그럴 수도 있어. 쉬하지 말고 좀 참아. 손님들 다 가시고 나서 병원 가면 되잖아. 어머니, 진짜 아파요. 피가 많이 나와요. 좀 누워 있어. 내가 손님 대접 다 하고 올게.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혈을 하고 있는데 누워 있으라고요.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피는 계속 났어요. 저는 도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피가 나고 배가 너무 아파. 어머니 댁인데 빨리 와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아기가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 나와? 손님들한테 실례잖아. 곧 가실 거니까 기다려. 1시간이 지난 후에 손님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소정아, 손님들 가셨으니까 얼른 정리하고 치워 엄살 피우지 말고. 어머니가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 정말 안 되겠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인데요. 하혈하고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조대원이 곧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뭐해? 어디가? 119 불렀어요.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님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뒤따라 나왔어요. 소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예요. 남편분이나 가족분한테 연락하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대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어요. 대원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낯선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게 고마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옆에 없는데 이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임신 몇 주세요? 8개월이요. 하혈은 언제부터였어요? 2-3시간 전부터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왔어요.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빠르게 검사를 시작했어요. 초음파를 봤습니다. 아기 심박동은 괜찮네요. 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산이라니요.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남편분이나 가족분한테 연락드려야 해요. 저는 도연 씨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다른 분 연락처 있으세요? 시어머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환자분이 조산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며느리가 혼자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가 안 오신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났어요. 제가 조산 위험이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니요. 남편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요. 간호사가 다시 도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가족분은요? 친정 부모님이라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도연 씨는 어디 있을까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도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이야. 조산할 것 같대. 제발 와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봤던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요? 제가 병원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그 여자와 있는 걸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안 와. 아빠는 지금 다른 데 있나 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친정도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도 그 하늘처럼 혼자였어요. 아빠, 나야. 미안해. 그 말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아, 소정이 맞지? 무슨 일이야? 어디야?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늙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통증은 계속됐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요. 조산이라고요. 하지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대접 중이라며 거절했어요.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요. 10년 전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재혼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기댈 곳이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10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아빠, 나 지금 병원이야. 애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와. 혼자야. 뭐?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아빠가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올까요? 10년 만에 연락한 딸한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바로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응급 제왕절개 해야 해요. 보호자는요? 오시는 중이에요. 간호사들이 저를 침대째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소정아, 소정아.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생게 보였어요. 10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빠,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의사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응급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이에요.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동의서를 내밀었고 아버지가 서명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배가 당겼습니다. 수술한 자리가 아팠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딸 낳으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요. 제 딸이요. 아기는요?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조금 일찍 나와서 집중 관찰 중입니다. 곧 보러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를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수고했다,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아빠. 저는 그 말만 하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미안했고 그리웠어요. 아빠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빠가 재혼하셨을 때 이해 못 해드려서, 혼자 집 나가서 연락 안 해서.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엄마 잃고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너무 빨리 재혼해서 내 마음 안 헤아렸어. 아빠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까요? 소정아, 근데 사위는 어디 있어? 아기 엄마가 이렇게 수술했는데 왜 안 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 사실은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부터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했던 일, 딸을 임신했다고 더 괴롭힌 일,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까지요. 말하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계셨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하혈했는데 시어머니가 손님 대접하느라 저 혼자 119 불렀어요. 남편은 전화도 안 받았고요. 지금도 연락 없어요. 그 말을 하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 집이 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임산부를 혼자 내버려 두고 하혈하는데도 무시하고 조산 수술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신 거였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괜찮지 않아. 내 딸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 남자가 어느 병원이라고 했지?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이요. 거기 의사예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알아봐. 강남대학병원. 거기 우리 신약 쓰는 병원 맞지? 그래, 맞아.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해. 그 병원이랑 계약건 전면 재검토한다. 저는 놀랐습니다. 계약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차가웠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약회사 사장님이신 걸 알았어요. 집에 회사 사람들이 자주 왔었고 아버지가 약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약업계에 관심이 생겼고 대학 나와서 제약회사에 입사했던 거였습니다. 그 병원이 우리 회사 신약을 많이 쓰고 있어. 암 치료제, 희귀병 치료제, 최신 약들. 우리 약 없으면 환자 치료 못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요. 아빠, 설마 그 병원이랑 거래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곳이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곳한테는 약을 줄 수 없어. 아빠, 그래도 환자들은요. 환자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환자들 걱정은 하지 마.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갈 수 있게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근데 그 병원은 안 돼. 사람 목숨을 다루는 곳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런 아버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 임원들한테, 법무팀한테, 영업팀한테요. 내일 오전 8시 긴급회의. 그 병원 계약서 다 준비해놔. 위반 조항 찾고 우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찾아.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아버지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회사 사장님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아기 보러 가실래요? 휠체어로 모셔드릴게요. 네, 가고 싶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인큐베이터실로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제 딸한테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2kg 100g으로 태어났어요. 작지만 건강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저는 유리 너머 제 딸을 봤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었어요. 제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참 작네. 근데 예쁘다. 너 닮았어. 아빠, 이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지어도 돼? 네, 아빠가 지어주세요. 아버지가 한참 아기를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하은이, 하늘하, 은혜 은. 하은이라고 하자.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야. 이 아이가 너를 다시 아빠한테 데려다 줬으니까. 아빠한테는 하늘이 준 은혜야.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어요. 두 사람은 유리 너머 작은 아기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엄마가 많이 미안해. 힘들게 태어나게 해서. 근데 이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우리 잘 살자. 저는 유리의 손을 댔습니다. 하은이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저를 느낀 걸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응, 다 준비됐어? 좋아. 내일 아침 그 병원 이사장한테 통보해. 리젠팜은 그 병원이랑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고. 신약 공급 중단이야. 그 병원 내일부로 끊어.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보시며 말했어요. 소정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내 5위 제약사 리젠팜이 강남 대학병원과의 모든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화면을 봤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젠팜 측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과의 신약 공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병원 측은 암 치료제를 비롯한 주요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 계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곳은 약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병원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젠팜은 앞으로도 그런 곳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정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는 낯선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소정아, 이분은 윤미경 씨야. 아빠가 재혼하려고 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정아, 아빠도 외로워. 그리고 내가 컸어. 이제 대학 가면 혼자 살 텐데 아빠도 누군가 필요해. 어머니 잊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시게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잊은 게 아니야. 엄마는 평생 아빠 마음속에 있어. 근데 아빠도 살아야 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모아놓은 아르바이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저는 제약회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약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집에 회사 사람들이 자주 왔었고 아버지가 신약 개발 이야기, 임상시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입사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영업팀에서 일하면서 병원을 다녔고 그렇게 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선택이 이렇게 될 줄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리젠팜 회장 딸 강남 대학병원 며느리였다. 시댁의 학대 끝에 조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언론이 알아낸 거였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리젠팜 이태준 회장의 딸 이소정 씨가 강남 대학병원 의사와 결혼했으나 시댁의 학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과 직장을 병행하다 하혈했으나 시댁에서 방치했고 결국 혼자 119를 불러 조산했다. 이에 이태준 회장이 해당 병원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면서 병원이 위기에 처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알려진 거였어요.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아래층이 시끄러워요.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기자들이요? 네, 환자분 얘기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인터뷰하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소정아, 괜찮아. 아빠가 다 막을게. 기자들 못 올라오게 했어. 고마워요, 아빠. 그날 저녁 뉴스에 더 많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남 대학병원이 환자 이탈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요. 소정아, 나야. 좀 만나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하혈했을 때 어머니는 뭐 하셨죠? 손님 대접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지만 저는 건강해졌어요.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로 갈래? 소정아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기는 안 갈래요. 아빠 집으로 갈게요. 알았어. 아빠 집이 내 집이야.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토록 원망했던 새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윤미경 씨요. 소정아,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새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1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니야. 내가 힘들었을 텐데. 이제 집에 왔으니까 푹 쉬어.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버지가 그대로 둔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시댁은 무너졌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고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 공허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사진을 봤어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와 함께 잘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강해 보였어요.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차례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요. 리젠팜 신약 공급 중단, 강남 대학병원 환자 70% 이탈.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화면을 봤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하은이가 퇴원했습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하은이를 데려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남대학병원 의료진 집단 사직, 병원 운영 마비 위기. 뉴스 화면에 병원 건물이 나왔어요.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리젠팜의 신약 공급 중단 이후 이틀 만에 암 환자들이 대거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주요 진료과 환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병원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나왔어요. 한산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로 붐볐던 그곳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또한 의료진 대부분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이것 봐. 그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회의 열었대. 원장이 사퇴 압력받고 있다는구나. 아버지가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강남대학병원 강모 의사, 동료 의사와 불륜으로 징계. 리젠팜 회장 딸과 결혼 중 바람.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연 씨 이야기였어요. 병원 측은 해당 의사가 근무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인이 임신 중이었으며 조산으로 응급 상황에서도 불륜 상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임산부 두고 바람이라니 쓰레기네요. 아내가 하혈하는데 호텔에 있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의사 자격 없음. 이런 사람이 환자를 치료한다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아, 그 병원 완전히 무너졌다. 오늘 폐업 수순 들어간대. 정말요? 응.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말이야, 도연이 그 친구 의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했다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불륜 상대였던 여자 의사, 그 사람은 해외로 도망갔대. 소문나니까 못 견디고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갔다더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소정아, 너 시어머니 아직 전화번호 있지? 네, 있어요. 아까 그분한테서 전화 왔더라.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울면서 애원하시더라. 제발 만나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 와 있었어요. 다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소정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줌마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도연이가 일자리를 잃었어. 병원도 망했어. 제발 내 아버지한테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 회사 직원한테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시댁 소식 들으셨어요? 완전 난리래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사회 활동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다 끊겼대요.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모임에서도 쫓겨났대요. 아파트에서도 수군거린대요. 직원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 병원 원장이셨잖아요. 그분도 사퇴하셨대요. 병원 이사회에서 책임 물어서요. 명예도 다 잃고 재산도 많이 날렸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과응보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소정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일자리도 없고 병원도 문 닫고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제발 내 아버지한테 말해줘. 다시 거래 시작하시라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혈했을 때 기억하세요? 손님 대접하느라 저 혼자 119 불렀잖아요. 그건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알았으면 오셨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피 흘리는데도 손님이 더 중요하셨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정아, 제발. 그리고 어머니, 딸 낳는다고 무시하셨죠. 없는 집 딸이라고 깔보셨고요. 제가 약 팔러 다닌다고 비웃으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건 당신네가 힘들어서잖아요.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요. 소정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에요. 하은이도 강 씨가 아니라 이 씨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뉴스에 마지막 소식이 나왔어요. 강남대학병원 결국 폐허. 50년 역사 막 내려. 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문에 폐업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건물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리젠팜과의 계약 해지가 결정적 타격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대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정아, 이제 회사 나와도 되겠어? 하은이도 안정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고 싶었어요. 네,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리젠팜 전략본부로 출근했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어요. 전략본부 이사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하은이와 함께요. 핸드폰을 꺼내 하은이 사진을 봤습니다. 새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였어요. 하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잘 키울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앞으로는 저와 하은이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 거였습니다. 너 없어도 잘 큰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제가 그 말을 하던 날 가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돌을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유모차 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소정아. 도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유모차를 세웠습니다. 도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의 깔끔한 의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제발. 도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5분만. 저는 짧게 말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유모차는 제 앞에 두고 하은이를 지켰습니다. 얘기해.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소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병원 일도 잃었고 집도 나왔어. 지금은 작은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 좀 보자.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도연이가 유모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돌려 하은이를 보여줬어요. 도연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하은이가 유모차 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예쁘게 자라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요. 도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아빠. 도연이가 떨리는 손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다시 돌려 제 쪽으로 당겼어요. 맞지? 이제 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소정아, 제발. 한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 돼. 왜? 내 딸이잖아. 내 피를 나눈.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차갑게 웃었어요. 내 하혈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내가 혼자 119 불러서 병원 갔을 때 너는 호텔에 있었어. 다른 여자랑. 내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도 안 왔지. 하은이가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동안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왔고. 저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잘못했어. 도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날 버렸어. 나랑 하은이를 버렸다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유모차를 밀려고 했어요. 도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정아, 제발 한 번만. 딸 한 번만 안아보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연이가 비틀거렸어요. 하은이는 너 없어도 잘 자라. 할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그걸로 충분해.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도연이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호적에도 없어. 아빠가 처리했어. 하은이는 이제 이 씨야. 강 씨 아니고 법적으로도 내 딸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없어. 도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없어도 잘 큰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소정아. 도연이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유모차를 밀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정아, 오늘 뉴스 봤어?
그 병원 건물 매각됐대. 완전히 끝난 거야. 아버지가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남대학병원 건물이 다른 기업에 넘어갔다는 기사였어요. 50년 역사의 병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 시어머니 박혜련 씨, 그분 사회봉사 나갔다가 넘어져서 다쳤대.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많이 다치셨어요? 다리 골절이래. 나이도 있고 해서 회복이 더디다는구나.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대.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새로운 항암제 론칭이었습니다. 팀을 이끌고 전략을 짰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신약 론칭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매출이 예상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줬어요.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경제 전문지였어요.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사님, 요즘 업계에서 화제시네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셨잖아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팀원들이 잘해줬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리더십이 대단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으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아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딸이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그 아이도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딸분이 힘이 되셨군요. 네, 제 전부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병원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없어요. 그 일 덕분에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하은이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비틀비틀하지만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하늘 예뻐. 하은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 하은이만큼 예쁘네. 하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멀리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은아, 할아버지다. 하은이가 좋아하며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녀 예쁘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하은이가 아버지 볼에 뽀뽀했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새어머니도 웃으며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소정아, 요즘 많이 바쁘지? 회사 일 잘 되고 있어? 새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하은이 잘 봐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손녀인데. 새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10년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앞서 걸어가며 나뭇잎을 주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하은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엄마랑 평생 같이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진짜였습니다. 울던 날들이 다 지나갔어요. 비가 되어 흘러갔습니다. 이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고마워. 저는 속으로 하은이한테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예요. 함께요.